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비와 함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이고요. 글쎄 이대로 장마철에 돌입하는 겁니까? 날씨 요정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은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과 하동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전남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의 물폭탄이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제주에 20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대 120mm 이상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2.3도, 대전은 21.4도, 대구는 2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가 주춤할 텐데요. 서울과 광주는 26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차츰 잦아들겠지만 수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DNA 과학 수사로 장기 미제 사건의 범인 검거입니다. DNA가 남겨졌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이 장기 성폭력 미제 사건에 대해서 검경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들의 실마리가 풀리고 범인들이 다수 밝혀졌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가량 DNA가 남겨진 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10명의 혐의를 밝혀내서 이 재판에 넘기고 현재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범인이 밝혀진 이 장기 미제 사건 중에는요, 일명 진주 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신대용이 저지른 사건도 포함이 됐는데요. 2000년 5월께 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건인데 당시 DNA가 수집됐지만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검경이 이번에 DNA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신대용으로 특정했고 지난 12일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가슴의 응어리를 좀 풀어낼 수 있는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늦게나마 미제 사건의 진범을 밝혀낼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전수조사는요, 2010년 이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 검찰과 국가수가 살인과 강간 등 이 중범죄자의 DNA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검경은 과거에 DNA가 발견됐지만 인적 사항을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을 일제 점검하고 나중에 확보된 DNA와 대조,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서 이 피의자들을 특정해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때마다 미제 사건들과 대조해서 끝까지 성폭력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학 수사와 DNA 확인을 통해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과학 수사의 발전으로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울고 있지 않도록 이 수사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표범으로 추정되는 동물 발자국 발견입니다.
경북 영주시 상망동의 한 채수밭에서 이 표범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이 돼서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이 현장 조사 작업에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 박모 씨는요, 지난 24일 이 상망동에 있는 자신의 콩밭에서 이상한 동물 발자국이 발견돼서 환경단체에 의뢰했더니 표범 발자국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곧바로 영주경찰서 동부지구대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 관계자는 발자국 크기와 깊이로 미루어 봤을 때 몸무게는 30에서 40kg, 크기는 70에서 80cm로 추정되는 표범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발견된 동물 발자국 사진을 제출하고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선 상태고요. 국립생물자원관과 이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 야생표범이 자취를 감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영주시에서 야생동물 관련해서 이슈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악어가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접수가 됐는데요. 네.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이 내국인 1명과 필리핀 출신 노동자 4명이 1m 크기 악어가 물속에 있다가 내성천 물 밖에 있다가 내성천 수중으로 들어가서 사라졌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구지방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등 이 소속 기관과 함께 14일부터 23일까지 내성천 상류의 영주댐 부근부터 하루에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약 54km 구간을 수색했고요. 수색을 위해서 파충류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드론과 또 무인 센서 카메라도 동원이 됐지만 수색 결과 악어가 서식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악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주민 안전을 위해서 1, 2주 더 무인 센서 카메라를 동원해서 감시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악어 서식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이 표범 발자국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등기부 등본 떼보고 친구 사귀는 초등학생들입니다. 강남 일부 지역에 이 주거 형태를 이유로 초등학생들이 따돌림을 시키는 그런 세태가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등기부 등본까지 떼어본다고 하는데요. 어제 사교육 관련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학부모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이가 우리 집 전세야? 라고 물어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학교 친구가 우리 엄마가 전세 사는 친구랑은 어울리지 말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먹거렸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친구들이 사는 집 등기부 등본을 다 떼보고 같이 놀 친구인지 아닌지 정해줄 정도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가 중에서는 빚을 지고 산 자가인지 아닌지까지 나뉜다고 합니다. 해당 글 접한 학부모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것이 결국 다 어른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씁쓸해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아는 초등학생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누구는 전세고요. 누구는 월세고요. 누군 자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 기사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전세를 살아서 한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학부모 B씨의 사연은 또 어떤가 하면요. 최근에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라고 해서 학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끼리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B씨가 전세를 산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B씨의 아이를 따돌렸다는 건데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등기부 등본 떼보고 하는 것을 보다 보니 아이들도 다 배우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는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씁쓸하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중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예요?
네, 최근 이 전 세계가 이 나라의 자동차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이 동남아의 한 나라고 그 여름 대표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어디신가요? 휴양지. 필리핀 세부 뭐 이런 데. 아, 좋죠. 아니면 뭐 태국 푸켓, 네. 보라카이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에이, 베트남은 아닐 거야. 진짜. 왜냐면 그 오토바이 많아. 자동차 별로 없어. 생각하시겠지만 정답은 베트남. 맞죠? 맞습니다. 바로 네. 정답입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 8%를 기록을 하고 인구 1억 명의 거대 시장으로서 또 중국을 대신하는 이 글로벌 생산 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이 소비자들의 소득 성장도 이어지고 있어서요. 2025년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5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함께 또 자동차 시장도 커지고 있군요. 네. 근데 의아한 게 있어요. 베트남은 아까도 말했지만 오토바이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시장이 핫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베트남에서 자동차가 급부상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가 맞습니다. 이 인구 2명당 한 대꼴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그러나 이 오토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졌고 베트남 정부가 결국 칼을 뽑게 됐습니다. 오토바이 운행 제한 정책과 함께 전기차 지원 정책을 시작한 건데 2050년까지 베트남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잠재력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베트남을 주목하게 된 거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건 그만큼 구매할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자, 이런 시장 가능성을 미리 포착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베트남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재빠르게 이렇게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자, 독일의 자동차 업체 B사가 지난해 12월 베트남 최대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사의 차량을 현지에서 위탁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의 자동차 기업 F사죠. 2021년 베트남 조립 공장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연간 자동차 생산량을 14,000대에서 4만 대 규모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달려들었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뭔가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 자동차 업계 중에서는 K사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04년부터요, 베트남 최대 자동차 업체와 반제품 조립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 주요 차종은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신차를 적기에 투입하는 이 노력을 해서요, 판매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같은 경우는 2017년 베트남 탄콩그룹과 이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베트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핫한 베트남 시장에 글로벌 업체가 모두 뛰어들었는데 판매량 대결의 승자는 어떻게 과연 됐습니까? 누구? 네, 이 뭐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 판매 1위는 국산차입니다. 아, 역시. 네, 올해 5월까지 누적 판매량 기준 국내 H사 같은 경우는 22,903대를 판매하면서 일본의 T사를 밀어내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H사는 베트남에서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한 이후 2019년부터 3년 연속 판매량 1위를 달성했었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아슬아슬한 차이로 일본 T사에게 1위를 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합작법인의 두 번째 공장이 준공하면서 네. 베트남 내 생산 능력이 이 10만 7천 대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 결과 1위를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네. 스포츠 경기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재밌게 보는 거, 다 흥분하는 거. 그렇죠. 한일전. 한일전이죠. 근데 이 자동차 여기서도 한일전이 일어나고 있었네요. 네, 한일전은 네. 뭐 무조건 이겨야죠. 그동안 베트남 시장에서 일본차가 강세였는데 그걸 꺾은 이 K자동차의 활약이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대단한 네. 거죠. 최근에 또 우리가 국산차가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이 국내 자동차 업체 이 H사가 12년 만에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먼 나라도 아닌 바로 일본입니다. 이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일본 시장은 사실은 이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데 이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서 자동차 강국으로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차가 일본 시장에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본 시장에 이미 주력 브랜드들이 자리를 좀 꽉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산차가 그렇다 보니까 들어갈 틈이 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국내 H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한 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네. 하지만 이 단일 국가 중에서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 자동차 시장을 일본이 갖고 있는 만큼 또 손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행히 한 가지 기회가 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회 어떤 거로 보세요? 기회가 왔다는 거 뭔가 일본차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건데. 그렇겠죠? 그게 맞습니다. 뭔가요? 이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좀 저물면서 전기차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 자동차 시장에 이 전기차로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좀 생긴 겁니다. 일본차 업계의 경우 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주로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환이 다소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내 업계는요, 이 점을 노려서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 도전장을 내고 이 선점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기회가 됐어요. 네. 자, 예전에 한번 근데 쓴맛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쵸.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업계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게 판매량을 확대하기보다는 고객의 접점을 좀 넓히자 이런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고심 끝에 두드린 일본 시장이 바로 서점입니다. 라이브러리. 서점이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시장과 서점. 저는 뭐 공통점을 만들 수가 없는데. 뭐예요? 연관이 없을 것 같죠?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일본에는 라이프스타일 서점이 있어요. 좀 독특한 서점인데 어떤 거냐면 가령 뜨개질에 관련된 그런 책이 있으면 그 책 옆에 뜨개질 용품을 마련해 두고요. 요리와 관련된 책이 있다면 식료품을 마련해서 단순히 책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 양식과 관련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국내 H사에서는요, 이런 데이터의 가치를 느끼고 해당 서점을 운영하는 일본 콘텐츠 기업 C사와 지난 20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서점 한가운데 자동차가 떡하니 있는 모습은 참 생소한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저기에 자동차가 가서 서 있는지 알겠어요. 네, 두 기업이 손을 딱 잡았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인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양사는요, 이 지난 23일부터 도쿄에 위치한 상업시설 T사이트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일본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 공간에 H사 전기차의 충전 설비나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H사가 요코하마나 오키나와 등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서비스였는데 이번에 도쿄 지역에서 양사 합작으로 선보인 이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2년 만에 재진출 선언하고요. 일본 현지에서 국산차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국산차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있는 일본 관문도 뚫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머지않아 일본에서도 국산차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준 기자,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준비했나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골프를 굉장히 취미이자 운동으로 좀 즐기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골프에서 생긴 황당한 사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이 골프공에 맞았는데 캐디 잘못이라고요입니다. 캐디면 골프 경기, 골프 우리가 즐길 때 도와주는 그죠. 경기 보조원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공을 맞았는데 이게 캐디 잘못이다.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궁금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경기자 역할은 이재영님하고 제가 하고 캐디 역할은 나이스 사장님, 예인 씨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속으로 고고!
늦은 나이에 배운 골프는 저에게 신세계였습니다. 저는 제가 공을 슝 하고 치면 거기까지 힘들게 걸어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캐디가 카트를 몰고 저를 공이 있는 앞까지 태워다 주더라고요. 저는 골프라는 건 캐디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샷! 야, 재용아!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번 판도 내가 이겼다. 야, 너는 정말 골프 치하고 콩나물도 구별 못하더니 와, 하루아침에 어쩜 이렇게 실력이 늘었어? 내가 보니까 말이야, 골프는 모르면 캐디한테 물어보면 돼. 캐디가 가라고 하면 가, 오라고 하면 와, 치라고 하면 쳐. 야, 그러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거야. 알겠냐? 그래? 캐디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렇지. 된다? 알았어. 다음 판부터 나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잠시 뒤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뒤에 있던 친구가 제 쪽으로 시원하게 스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아온 공, 골프공은 곧바로 제 눈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내 눈! 야, 수림아, 어떡하냐? 야, 괜찮아? 어떻게? 이거 어떡해. 괜찮으세요? 어머,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떡해. 이보세요. 제 친구가 앞에 있으면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 당신 공치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쳤잖아요. 뭐? 캐디? 캐디가 그랬다고? 그럼 캐디 책임이네! 어떡할 거예요? 책임져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공치라고 했지 공으로 친구를 맞히라고 했나요? 아니, 맞은 건 친구한테 맞아놓고 왜 저한테 화풀이라고 그러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골프장에서 일어난 불운한 사고, 캐디의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고입니까? 네, 이게 지난 2019년 경주 골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날의 사고를 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A씨와 B씨 그리고 캐디 C씨와 함께 이 골프 경기를 했던 건데 A씨가 친 골프공이 B씨가 친 골프공보다 약 한 40m 앞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40m. 네, A씨는 캐디가 태워주는 이 전기 카트를 타고 공 앞쪽에 하차를 했고요. B씨는 공이 있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면 A씨가 B씨보다 앞에 있는 앞에 선 선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캐디는 뒤에 있는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주고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서 곧바로 다른 참가자에게 이동을 한 건데 이 상황에서 B씨가 이제 골프채로 공을 쳤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A씨가 B씨 앞에 있었으니까 공에 맞았구만. A씨한테 간 거죠, 공이. 맞습니다. 이 A씨는요, B씨가 휘두른 공에 맞아가지고 안아골절과 아이고. 실명까지. 건데요. 실명이요? 그러자 이 A씨 측은요, 이 캐디가 타구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다면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서 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즉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캐디 C씨 측은요, 경기를 돕기 위해 A씨에게 공 앞에 내려주고요, 자신의 공 앞에 선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준 것밖에 없는데 내 과실 때문에 A씨가 다쳤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골프 경기 중에는 공에 맞는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캐디가 안전주의를 좀 이렇게 주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캐디가 뭐 티샷 같은 경우에는 치셔도 됩니다 하면 그때 이제 치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캐디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네. 이 업무상 과실이나 또는 중대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또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 건데요. 이 사건은 이 캐디가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서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지 않았을 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즉 업무상 과실이 있는 건지를 두고 문제가 됐던 겁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캐디 역할하면 골프 가방 운반해주고 또 골프 칠 때 이게 잔디 좀 이렇게 훼손되잖아요. 네. 그거 좀 다듬어주고 이런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까지도 다 이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골프에 대해서는 또 장애인 아나운서가 잘 알죠. 잘 알죠. 골프 잘 방송도 알죠. 하고 있고 골프 전문가 이제 프로죠. 네. 근데 그렇습니까? 골프장 가면 솔직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소리예요. 조심하고. 정식 명칭은 포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친 공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을 때 소리를 질러서 지금 위험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캐디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기 법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마음 먹고 의지하면 다 됐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자식.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돼, 사실. 두 번째가 바로 골프더라고요. 골프도 저는 옛날에 쳐봤는데 이게 안 돼요. 막 티샷부터 막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네. 자, 근데 이제 골프에서 사실 캐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골프공이랑 굉장히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디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어요. 안전하게 이제 골프 참가자들이 골프를 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 사람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쳐서 다른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이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돼서 대법원에서도 이제 캐디에게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 내렸는데 근데 사실 캐디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네. 모든 책임을 다 캐디에게 물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캐디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골프를 그냥 휘두른 거예요. 휘둘러가지고 캐디분이 그냥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 위기까지 나오고 코뼈가 부러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기 참가자들이 그냥 18을 다 그냥 다 돌았대요. 뭐 특별히 사과도 안 하고. 기억나요. 네. 그 캐디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아이고. 많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캐디도 주의 의무가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경기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이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캐디 입장에서 내 주요 업무가 아닌데 사고 책임까지 져야 되니까 너무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4명이서 플레이를 하니까 그걸 다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 캐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경기 보조원이에요. 그래서 경기 진행을 돕는 사람인 거예요. 네. 주요 업무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채를 운반하고 또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들, 취급하는 역할들 하고 경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서 이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 부수적인 업무로 이 4명 참가자들의 샷이 다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골퍼가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 캐디에게 의무, 책임을 묻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골프장 사고에 대해서 우리 법원 무조건 이 캐디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경기하는 골퍼들도 자기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골퍼들의 주의 의무도 당연히 참작이 되는 것이고 또 골프장 자체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책임 범위를 따지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부터도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캐디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를 즐겨라. 이런 네. 골프공이 뭐 한 요 정도 되나요? 작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그렇죠.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골프와 관련해서 고민이 또 도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률 상담 SOS인데요. 제목은 한 판당 300만 원 골프 내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우리 박수임 씨께서 네. 들려주시겠어요? 자, 30대 남성이 보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얼마 전에 사업차 알게 된 사람과 골프를 치다가 재미삼아 돈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판에 300만 원 정도 걸고 내기했다는데 돈을 잃은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불법 도박 협의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동생이 한 내기 골프가 정말 불법 도박이 맞습니까? 예, 이게 재미삼아 이제 골프 하시는 그래, 분들이 액수가 뭐 크네. 조금씩 내고 하긴 하는데 네. 액수가 지금 한 판에 300만 원? 300만 원. 판돈이 크죠? 좀 크긴 컸는데. 네, 네. 근데 도박이라는 건 사실 운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 네. 골프는 실력이잖아요. 이게 불법 도박이 되는 건지 이게 도박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골프를 실력만으로 잘 칠 수 있나요? 안 돼. 맞아. 타이거 우즈가 항상 1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이 있어야 돼. 운도 필요하긴 운이 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게 또 판사들도 생각이 달라요. 판사들도 사실 골프 많이 치는데 이게 실제로 도박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당연히 골프도 실력이 중요하지. 이건 이제 도박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박죄가 되려면 이 우연성이 이제 중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2심 판사님은 아니다. 쳐보니까 실력보다 운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도박죄가 된다고 판결 내려서 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 내렸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완전히 이제 사실 스포츠 경기 같은 것도 운이 좀 따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기를 건 경우에는 도박죄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것은 뭐 복권이라든지 뭐 경마, 소싸움 이런 거 외에는 다 웬만하면 내기를 거는 것은 도박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모두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 오락의 정도는 처벌하지 않는데 그 판돈이 중요하거든요. 판돈을 너무 높게 걸거나 자주 하면 도박죄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골프 사연은 내기 골프에 진 사람이 화가 나서 신고한 거잖아요. 그럼 돈 잃은 사람은 도박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돈 같이 한 잃었어요. 건데. 되지 않아? 되겠죠. 돈 잃은 사람도 되죠. 그죠? 그렇죠. 그렇겠죠. 다 도박입니다. 네. 돈 잃은 사람 홧김에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도박이라는 개념이 뭐 잃었다고 해서 성립이 안 되고 뭐 땄다고 해서 성립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고하신 분도 다 처벌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사기 도박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머지 참가자들이 다 짜고 한 명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연하게 이 돈 따고 잃고 하는 이 도박을 하자.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을 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은 다 속임수 쓰고 막 속이고 이렇게 사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사기 도박의 피해자, 이 속은 사람은 도박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요쯤 들으면 또 풀 수 있는 퀴즈가 하나 있다고 네. 들었어요. 퀴즈? 네, 그렇습니다. 앞에 사건을 이제 이해하셨으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그 법이 알고 싶다 돌발 퀴즈입니다. 자, 이 시속 14km로 달리는 이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네. 승객이 떨어졌을 때 이 어. 운전을 하고 있던 캐디의 과실이 있을까요?입니다. 바로 문제. 자, 앞에 사연 듣기 전에는 14km 정도 달리면 진짜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승객이 떨어졌어. 그러면 뭐 캐디가 물을 수는 없어. 근데 앞에 사연을 딱 들어봤잖아, 우리가. 네. 캐디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있을 것 제 같아요. 생각에는 이제 골프장은 산을 깎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만약에 캐디가 지금 경사가 있으니까 손잡이를 조심하세요. 잡으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아닐 것 같고 말 없이 그냥 경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속도에 대한 뭐가 있지 않나? 여기서 굳이 14km? 14km로 뭐 골프 카트를 이동하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14km 빠른가? 근데 꽤 이게 빠르게 느끼지 이게 않아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 몇 킬로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뭐 우리 너무 모르는데요? 골프장 카트 사고가 많이 날 거, 얼마나 많이 날 것 네.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날 것 근데 그 같아요. 천천히 달리잖아요. 이게 뭔가 달리죠. 위험한가?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어.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5년간 무려 1,700건이 넘게 사고가 그래요? 났어요. 카트 심지어는 사고가. 창문이 없어서 그런가? 사망 사고까지 났어요. 문이 없어서.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왜냐하면 골프장이 이게 산 비탈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뭐 뒤집히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사망 사고가 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물론 캐디도 이제 운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그 경기 참가원들이 그냥 너무 거기서 막 이제 막 떠돌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네. 안전벨트가 없기 그래서 때문에 반드시 손잡이를 꽉 잡고 안전상의 주의를 다하셔야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피해가 발생해도 과실상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캐디가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법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교통사고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다. 이 골프 카트가요 경영 승용차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시속까지 제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카트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카트를 운행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면 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골프 사고라는 골프 카트라는 것이 안전띠나 안전사슬이 없고 이 옆이 다 뚫려 있어요. 맞아. 저도 초보 시절에 지금도 초보지만 정말 처음에 골프장에 갔다가 뭣도 모르고 커브를 도는데 뭘 떨어뜨려서 이렇게 숙이려고 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운전하는 사람이 이 카트를 출발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 손잡이 잡으라고 고지를 하고 안전 확인한 뒤에 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우회전하고 이 좌회전할 때 커브를 돌 때 정말 위험하거든요. 맞아. 그때도 캐디분이 저한테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탑승 상황 살피면서 천천히 운행을
수행을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유사한 사건에서 심지어 금고 6개월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행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지만 탑승객도 자기 안전을 일단 자기가 먼저 지켜야 돼요. 손잡이 꽉 잡으시고 주의해서 탑승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뭐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골프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네. 맞아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법정에선 위기의 부부들 사례를 좀 모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 기증받은 정자로 태어난 자녀, 모른 척입니다. 자녀를 모른 척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2019년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연인데요. 네. 이 인공수정을 동의해서 아이를 낳은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예전에 인공수정에서 나왔던 아이에 대해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에이, 아내는 이혼하게 됐다고 자기 자식을 뭐, 너 이거 너무 난 내 자식 아니야 이런 거 이건 너무 매정하죠. 비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글쎄 또 그 속내를 들여다 봐야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 구체적인 내막은 좀 이렇습니다. 네. 이 1993년 남편 A 씨는요, 이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내 B 씨와 상의를 해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인공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인공수정을 통해 첫 번째 아이를 낳은 후에 4년 뒤에 1997년 둘째 아이가 자연 임신되면서 태어났는데 A 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사실 부부의 이 둘째 아이는 아내의 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네, 둘째 아이가 생겼으니까 남편은 당연히 무정자증이 나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둘째가 태어나게 된 거네요. 그걸 몇 년 뒤에 알았으니까 네. 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2013년 부부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이 법원에 친생자 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뿐만 아니라 인공수정으로 나온 첫째까지도 친생자가 아니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이게 소송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 모두 A 씨의 친생자로 여겨지는 거고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 844조는요, 이 혼인 중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일단 남편의 친생자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이를 깨트릴 수 있는 경우는 이 8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인정한 이 부부가 따로 사는 등 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일대입니다. 이조차도 2년이 지나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데요. 그러나 A 씨는 자녀 둘 다 친생 추정에 예외가 된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 갈등이 있었겠구나 싶은데 그 아이들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 때문에 네. 어른들 잘못 때문에 애들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걸 보면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도 고민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나왔나요? 어떻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DNA 검사상 이 친부의 자녀가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네. 인공수정이 됐기 때문에 네. 둘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양육 의무도 없어지고 나중에 상속도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좀 이제 본인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정리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되냐? 일단 첫째부터 말씀드리면 친생자가 추정이 된다. 즉 친자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DNA 검사에 대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 1940에서 50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DNA 검사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DNA 검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DNA 검사를 해서 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그 부부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법률상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명백하게 뭐 따로 살지 않는 이상 이게 추정을 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이 동의해가지고 인공수정을 한 게 맞잖아요. 예. 본인이 동의했다는 건 뭐예요? 본인을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거 인정하는 아닙니까? 거예요. 네. 동의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말 하느냐? 하는 네, 건 맞아요. 도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순행위 금지, 신의직 금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첫째는
아무리 이 사람이 부인을 해도 친자가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입니다. 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이혼을 해도 친생자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명확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둘째는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게 확인이 된 상황인 모양인데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자녀도 친자 관계를 이 사건에서는 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원칙적으로 남편은 둘째 자녀가 혼외자잖아요. 그래서 네.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친자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게 뭐냐면 제척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이 친생 부인의 소의 제척 기간을 내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된다. 소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A 씨가 남편이 둘째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한 10살쯤 됐을 때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이 검사를 해보잖아요. 네. 내 아이가 아닌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제척 기간을 두지 않으면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만약에 나의 잘못도 아닌데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네. 내가 혼외자인데 언제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엄마가 내가 친자식이라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언제 내가 친자 관계를 부정당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척기간 2년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 제척기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고도 키웠으면 이거는 입양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친자 관계 부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인공수정할 때 남편이 동의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의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공수정을? 그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생명윤리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인공수정을 하려고 한다. 네. 근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인해줘야죠. 물론 이제 배우자가 없으면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 안 했는데 이제 출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료 지침상 항상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어떤 재벌 회장님이 있었는데 네. 70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공수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을 데려왔는데 여성분은 35세 연하 30대 여성을 데려온 겁니다. 근데 부부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죠. 의사는 부부라고 믿어서 인공수정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내연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기소가 됐는데 의사는 몰랐다고 했는데 몰랐지,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70대 그 노인과 30대 여성이 왔는데 부부라는 게 좀 약간 이례적이잖아요. 유충 씨도 확인해야 있잖아요. 되는데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시술해서 이제 벌금 300만 원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얘기에 하면은 뭐 이 여성을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혼하고 이 여성과 결혼을 한 다음에 본인의 그 주식의 상당수를 줘서 이 여성이 실질적인 뭐 오너가 됐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아이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생기면 관련인들에게 좀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2021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남성과 여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헤어지자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이 그럼 나 아이라도 낳고 싶다. 인공수정을 할 수 있게 당신의 정자라도 제공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남성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는데요. 내가 정자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나랑 앞으로 절대 만나지 말고 아이에 대한 임신과 양육의 책임 나한테 절대 묻지 말라. 이런 각서를 쓰자고 한 거예요. 여성도 알겠다. 정자만 제공해달라 이렇게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혼자 아이 둘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여성이 정자만 제공했던 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네.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미 되지 않나? 안 하겠다고 해서 정자를 받은 거였죠.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할 수 있다. 양육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요? 이 실제로 이 사건이 법원까지 갔을 때 남성이 양육비를 줘야 된다 이런 네. 판결이 났어요. 네, 남성은 물론 이렇게 주장했죠. 나 각서까지 썼는데 이거 봐라 있지 않냐.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아이랑 관련되면은 아이의 행복과 아이 삶의 안정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성이 양육비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을 해야 했어요. 법은 이렇게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사연이 93년생이고 97년생이면 지금 30살, 그죠? 그렇죠. 26살. 네, 네. 이제 성년이 됐는데 잘 자랐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어른들의 이런 걸 잘해야 돼, 잘해야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서 네.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해! 입니다. 이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부부 사이에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웬만해선 타협하고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편이긴 해요. 네. 근데 말이죠. 요것만큼은 탕수육 저는 찍어 먹거든요, 소스. 근데 갑자기 소스를 확 부어버리는 사람이 야, 있어요. 그거 못 참죠. 네. 짜증 지지를 한다. 나는 찍어 먹어야 되는데 왜 부어버려? 저는 부먹 싫어하거든요. 그건 타협 못해요. 야, 그런 게 한 가지씩 다 있죠, 있어요. 있죠. 네. 우리 이제 방송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네. 그 어떤 그 뭐요?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뭐? 뭐예요? 뭐 있어. 하여튼 다들 자기가 요 점은 내가 타협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네, 있죠. 오늘은 그래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생긴 고민을 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 무엇인지 수림 씨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연의 제목은 평생 재수 없다는 남편 어떡하죠? 이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험생 아들 둔 50대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6월 모의평가를 친 아들의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수능 대비를 잘 못한 것 같다고 나중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 못하면 재수를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요. 재수를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다! 어차피 한 번 도전해서 안 되면 두 번 해도 안 된다고 허튼 시간 쓰지 말라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래요. 근데 저는 재수가 아니라 삼수 아니 사수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재수는 없다! 이런 남편 정말 재수 없어요 진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다. 이 재수구나. 예. 저희 집이 그랬는데 둘 다 재수했습니다. 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 사실. 모르는 거네. 근데 이런 얘기 꼭 하는 집이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뭐 재수는 필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있고. 근데 지금 수능이 한 5개월 남았나요? 그렇죠. 네, 이런 시점에서 고민하는 가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잖아도 요새 뭐 수능 때문에 난립니다. 난리죠. 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무슨 킬러 문항이 그러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재수생들이 킬될 상황입니다. 네.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아직도 얘기 나오는 게 있죠. 재필 3선, 재수는 필수, 필수? 삼수는 선택. 노래가 그렇게 우울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수와 삼수, 일명 N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부들마다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입장만 다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내가 재수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꺼냈겠어요. 그러면 벌써 입장이 다른 부모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이 소리가 커지면서 애는 울기 시작하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 뛰쳐나와가지고 함께 싸움에 불이 그렇죠. 붙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모두가 제가 볼 때는 학생이 수험생이 아니라 전 국민이 수능 가까워지면 다 수험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재수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경제적인 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재수한다고 그러면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 부모라면 둘 중에 하나죠. 이런 고민을 해봤거나 그렇죠.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거나 네. 아이가 하겠다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맞아. 근데 자녀랑 부모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부부 사이에 뭐 아빠는 재수 안 돼. 엄마는 재수 시키자. 뭐 이렇게 이것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빠는 재수 불가, 엄마는 N수 불사.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만 그 집 얘기 들어보면 나의 신념도 있지만 각각 그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또 일리가 있어요. 이를테면 엄마 얘기 들어보면 요새는 그냥 사는 세상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100 플러스 알파 시대인데 아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끝내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 재수나 삼수나 아이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건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빠 입장도 또 이해가 되죠. 왜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요건이라는 게 대단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요새 재수학원 기본적으로 보내면 한 달에 한 200 정도 나와요. 종합학원. 그리고 기숙 재수학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00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예를 들어서 내가 원치 않는 대학이지만 먼저 가가지고 한
반년 다니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년은 재수 준비해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반수라고 그러는데 이 반수도 어쨌든 1학기에 등록금 들어가죠. 2학기에 학원비 들어가죠. 얼추 몇백에서 때로는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겨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중 삼중 부담이 되는 데다가 지금 아빠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얘가 재수한다고 더 나아지겠느냐 이런 불확실성에 기반해서 나름 주장을 하는 거라서 이해는 되는데 결국 아빠에게는 돈도 돈이지만 이건 얘한테도 인생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양쪽 부모님의 입장이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굉장히 첨예합니다. 돈이 얼마 들었던 간에 재수를 시켜줘서 얘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아냐고요. 뭘 보고 판단해서 재수를 시켜주고 말을 걸까요? 저는 기준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저희 집도 재수 없다 했지만 둘 다 재수했습니다. 아, 그러니 그렇게 되네요. 근데 재수를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재수나 뭐 N수, 3수, 4수, 5수,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7수까지 한번 와. 갔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에 따라 허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체입니다. 주체. 그리고 기간, 그 시기에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주체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재수해도 될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엄마는 찬성을 하지만 아빠는 반대를 하죠. 그러면 이 재수에 대한 의견은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수용적이고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엄마에게 그냥 둘러서 얘기할 게 아니라 반대를 하지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아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재수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 내가 왜 재수를 원하는지 그리고 재수를 할 동안에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련한 걸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또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때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게 고3이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맞아. 이 아이가 거의 내년이면 본인도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성인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1년의 세월을 혼자 재수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재수를 하게 된다면 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나서서 아이가 하도록 그 주체성을 기르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기인데 지금 이 싸움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아직 수능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가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 싸움을 지금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재수를 할지 말지는 일단 네가 남은 시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최선을 보겠다. 다해서. 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얘기하겠다라고 해야지 아이에게 괜히 희망을 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희망을 뺏을 필요도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재수를 믿고 게으르지 않도록 또 재수를 못한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도록 아이가 그 시기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네가 열심히 한다면 우리도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그 얘기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제가 고3이었던 게 한 14년 전인데 그때 이제 고3 학생들이 가장 신경 썼던 시험이 6월 모의고사였거든요. 육모죠. 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맞아요. 그랬는데 막상 저는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시간이 또 남아 있고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급하긴 한데, 네. 근데 막 너무 그 점수가 전부다라고 생각할 생각은 필요는 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 남편은 넌 재수는 없다. 네. 배수의 진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열심히 해요. 요번에 잘못하면 뭐 재수해서 또 성적 올리고 이러면 믿는 구석이 애들이 생기면 안 그러니까 돼요. 공부를 덜 해야 돼. 이번뿐이야. 최선을 다해. 너 재수 없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아버지의 의도가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 인생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희망과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앞으로 나에게 올 그 기회 때문에 현재를 낭비하는 건 미래 기회마저 포기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지금 약속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다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 시기를 충실히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육모 망쳤지만 지금 입시 제도가 이번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네. 부모를 봐야 돼요. 구모는 9월 모의고사를 이야기하는데 9월 모의고사가 사실상 이번 수능에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서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6월 지나고 이제 곧 7월, 8월 있을 텐데 네. 2달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해서 구모에 아주 성공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좀 보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 아이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자기의 성실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또 부모를 잘 보게 된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남아있는 수능까지의 그 2달을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 지금 우리 가족은 다툴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네가 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할 테니 너도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그게 우리가 할 약속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다 그 시기를 보냈지만 네. 이건 어떻게 바뀌질 않습니까? 바뀌질 않아요. 아니 왜 이래? 왜 그런 어떻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 좀 잘해 주십시오. 아이고,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부부가 동시에 갱년기를 겪어서 고민이라는 한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갱년기를 겪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짜증나고 열이 오르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이상하게 제가 짜증을 내면 자기가 더 짜증내고 저보다 더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 오더니 나도 갱년기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말을 못했는데 요즘 자꾸 피곤하고 눈물도 많아지고 성욕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대요. 그런데 그게 다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부는 서로 닮는다지만 하다 갱년기까지 닮다니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그러면 모를까 부부가 쌍으로 갱년기를 겪으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마음도 울적하니까 옛날보다 짜증이 늘었거든요. 그럼 남편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한 번을 넘어가질 않아요. 저보다 더 짜증내고 더 예민하니까 옆에 붙어있으면 맨날 싸우기만 한다니까요. 그나마 떨어져 있을 땐 그래 저 사람도 힘들겠지 내가 참자 하다가도 막상 얼굴을 보면 철천지 온수처럼 싸우게 돼요. 갱년기 때문에 서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남편 꼴도 보기 싫고 요즘은 항원 이혼이 정말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에휴, 부부가 서로 번갈아서 갱년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처럼 부부 둘 다 갱년기일 때는 누구한테 더 양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네요. 부부가 동시에 갱년기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집도 둘 다 겪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말 그대로 갱년기라는 게 그냥 연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겪지 않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따로따로 겪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 정서는 전염이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정서가 몸에 녹아나는 게 그 배우자에게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고 특별히 또래가 비슷하게 결혼했던 이런 부부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도 같이 겪고 있거든요. 지금 사연자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마치 이 집의 전체 그 스토리가 이 영화처럼 쫙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 집도 힘들긴 하겠으나 제가 볼 때는 답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결혼들 늦게 하고 네. 첫 출산이 늦어지면서 맞아. 이 부부의 갱년기하고 아이 사춘기하고 같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겪게 되는 일들이 아우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시원합니다. 둘 다 양보하지 말아라. 오, 아유, 양보하지 이거 마.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거 정말 이거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양보를 하지 말라도 있지만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한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한쪽이 더 이렇게 도울 만한 입장이 아닌 게 남성들의 갱년기가 여성보다 덜하다고 하지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남편이 병원을 다녀왔대요. 이게 남편이 물론 건강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만 남편이 병원에 가서 일단 갱년기라고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단명은 아니겠지만 지금 갱년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내가 마음속에 나 갱년기인가? 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 마음의 이 인생의 짐,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동시에
우주에서는 이 갱년기가 인생의 홍역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의 홍역을 우리가 사춘기 때 잘 겪지 않으면 갱년기 때 또 그렇게 겪는 건데 하필 이게 부부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쌍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때 누가 누구를 돌봐야 되는 의무는 여기 상황에선 전 해결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가 아픈 부분은 결국 남이 아파주지 못하고 혼자 겪어야 되는 절대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양보 지점으로 갈 게 아니고요. 이건 각자 해결해야 될 지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남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요청하고 이걸 안 해줬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 서로 아픈데 누가 누굴 돌보겠어요. 각자 서로 살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양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땐 의무감을 갖기보다 각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보보단 각자 해결 방법을 찾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두 분이 서로의 경험으로 웃을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갱년기하고 사춘기하고 붙었을 때 갱년기가 이겨요. 이기죠. 그만큼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갱년기 부부가 같이 갱년기 붙으면 엄청나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장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옆 사람이 나랑 증상이 비슷하면 갑자기 친해져요. 그런 것처럼 양보하거나 혹은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이 집안에 마침 조금 좋은 사인도 있네요. 남편이 성욕도 예전 같지 않대요. 아내가 막 갱년기 한참 겪고 있는데 남편이 성욕이 불같이 이르면 그것도 죽을 맛입니다. 그것도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에너지 밸런스가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면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을 경우에는 서로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은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좋은 일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동조 그룹과 위로 장소를 활용하라. 동조그룹과 위로 장소, 이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이 부부가 갱년기 단기 속성반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부부가 길게 갱년기를 5년, 3년 이런 식으로 둘이 따로따로 하면 거의 10년에 걸쳐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짧게 둘이 같이 가는 거라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기간이 짧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나의 아군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갱년기 겪어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든 시기고요.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이 시기에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는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수다 그룹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수다 그룹은 이 여성의 갱년기와 남성의 갱년기가 조금 달라요. 그럴 때 나랑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자기는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나는 그때 콩이고 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충실히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이 이들도 겪었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하고 또 어려움하고 유사한 지점에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중엔 갱년기를 잘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나에게는 일종의 선배인 거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이 폭풍 같은 시기를 거칠 수 있는가를 또 간접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간접 치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다 그룹은 이성보다는 동성이 좋아요. 이런 동성의 공동 치유 그룹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는 내가 이야기할 공간이 있는 것도 좋지만 나보다 더 세게 갱년기를 겪은 사람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아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난 좀 더 쉽게 가는구나. 맞아. 이거 굉장히 좋고 그 사이에 이 같은 그룹들끼리 나온 얘기 중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나는 부부 관계를 어떻게 지냈어? 우리 부부는 감정을 이렇게 다루었어. 이렇게 요청하면 좋아? 혹은 저런 도움을 요청하면 좋아. 이런 얘기들을 또 듣게 되는데 이것처럼 좋은 꿀 정보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위로 장소 정하기 역시나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는 위로 장소가 혹시 북한산? 그렇죠, 북한산이죠. 전국에 있는 산이죠. 전국의 산 너무 많은데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면 뭐 다 시름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밑에서 아내가 그만
평일에 거기 갈 수 없을 때는 그냥 동네를 계속 걸어요. 이렇게. 산책. 산책.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뭐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예. 걸으니까. 근데 여기 이 부부는 문제가 부부가 붙어 있으면 싸운다잖아요. 네. 그것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아나운서가 이 산이 나에게 굉장히 위로 장소가 되는 이유는 배우자가 거기 없어서입니다. 맞아. 그러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내 감정을 조절하거나 내 인성의 위로를 찾는 그 공간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장소를 모아서 네. 위로 장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요. 이 위로 장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마음에 짐이 클 때 이곳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또 돌아오고 또 이곳에 가서 쉬고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엔 이 장소를 떠올리기만 해도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곳, 내 몸의 좋은 습관 안에 내 혼란스럽고 산만한 내 정신이나 정서를 이렇게 가두어 보는 훈련을 하는 건데 이런 위로 장소가 한 군데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나 혼자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도 좋지만 배우자랑 같이 가셔도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같이 가시면 카페 같은 데가 참 좋은 이유가 대놓고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있는 곳에서 굳이 대화를 나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다고 카페에 가서 갑자기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존재가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갱년기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배우자라는 개념은 늘 옆에 있으면 좋지만 또 옆에 계속 있으면 싫은 게 또 배우자거든요. 나와 함께 있으나 서로의 공백을 견뎌주는 그 사람, 서로의 침묵을 견뎌주는 그 사람이 또 배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카페에 가셔도 괜찮고요. 가셔서 그냥 각자 일하는 겁니다. 책을 볼 사람 책 보고 맞아. 스마트폰 할 사람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대신 그 카페에 가셔서 반드시 노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가능하면 저는 캐모마일 같은 거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가셔서 나를 진정시킬 수 있고 공간으로도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하고 같이 있어서 서로의 존재가 나에게 저 사람이 내가 없는 동안에 뭘 할까 이런 불안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있어주는 그 존재가 되도록 그런 위로 장소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 생각하셨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이인철 변호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돈 아낀다 생각하시고 집 근처 뭐 공원도 좋고 산책로도 좋고 카페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쉬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같은 공간에 둘이 있다가 지금 힘들어. 보기도 싫어.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나요. 같은 공간에 나만 있어. 네. 그때 적막감은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요거만 잘 이겨내시면 네. 더 아름다운 황혼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에겐 갱년기가 수월한 게 지나가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갱년기가 혹독하게 지나갑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춘기 그랬던 것처럼 내가 수월했으니까 상대도 수월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남성 갱년기를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요새 남성 갱년기 쉽게 지나지 않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여성들이 생각하는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심리 저변까지 내려가서 인생의 바닥을 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 남성 갱년기도 수월하게 보지 마시고 만일 부부가 함께 갱년기를 겪고 있어요. 혹은 부부 한쪽이 갱년기를 겪고 있는데 대단히 힘들어한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수다 그룹이 있어도 아무리 내게 위로 장소가 있어도 이 견딜 수 없는 우울감과 이 불안한 정서를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저는 전문가 꼭 만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서로 때로는 요새 부부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이제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냥 쏟아내는 게 되게 많아요. 무조건 내 안에 있는 걸 다 그 개원하듯이 토하듯이 구토하듯이 감정 뱉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조절력이 나이 들면서 한결 내가 어렵지만 눈물을 참을 수 있고 욕하고 싶지만 혀를 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내 감정을 다 토하고 싶지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은 너무 토해내면 스스로 결국은 나도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고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내 감정도 살짝 조절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꼭 만나시길 권해드려요. 나 혼자 겪을 수 없고 나 혼자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인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상담 전문가나 혹은 정신과에 찾아가셔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때로는 호르몬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심리적인 무게를 좀 덜어내어서 삶의 새로운 지침과 이정표를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이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를 위한 것, 하나 더 나가서 우리 가족 전부 나이 들어가며 갱년기를 겪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남자 갱년기는 표는 안 나는데요. 네. 현저하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맞아. 위축되니까 네. 그때일수록 좀 칭찬을 해주시면 칭찬할 것도 없겠지만 네. 그래도 찾아서 칭찬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흐리고 이러면은 사람이 좀 다운될 수 있고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붐업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